방금 김재진 회장께서 이 창조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창조라는 거는 이 목회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도 있죠, 당연히.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다 뭐 이 일을 잘하냐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진리인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그 진화론이 이 과학주의에 힘입어가지고 전부 다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그 경험하시겠지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아무리 어렸을 때 교회를 뭐 잘 교육을 시켜놔도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입시 공부한다면서부터는 안 나오죠.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영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이미 지금 중학교부터 이미 진화론 교육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이제 알다시피, 대부분 알다시피 이제 뭐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진화론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진화론 교육, 진화론을 깨기는 깨야 되는데, 이게 워낙 견고하게 지금 진화론 이론이 형성돼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진화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창조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네가 아는, 뭐 대부분 누가 뭐 창조론 하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제 창조론만 가지고는 진화론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창조론도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 창조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뭐 교회에서 또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좀 그런 일이 소홀히 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론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은, 저도 이게 기독교 공부를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먼저,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그럼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창조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론에 관련된 서도 뭐 책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실제로 창조론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 요건데,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그거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과 창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하면은 이 싸움이 끝이질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화론자들은 지금 현대의 과학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성경만 내세우고 한다고요. 성경이 무슨 뭐 창조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다,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다, 이렇게만 돼 있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에 대한 거는 도저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인이면서, 기독교 교인이 또 창조론에 대해서 가장 열렬하게 진화론하고 그동안 싸워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조냐 진화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뭐 사실상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창조론을 이해하고 진화론이 어떤 부분이 틀렸고 창조론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토론하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걸 나눠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조직신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지금 조직신학회에서 연말에 이제 책으로 낸다 그러는데,
거기에 실리는 그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 책을 사서 보시고 또 거기에서도 뭐 어려운 게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서로 뭐 질문과 대답을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설명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질문하시고 그것도 조금 더 아시게 싶으면 뭐 개인적으로 또는 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창조는 사실상 보면은 이 모든 신화에 다 창조를 얘기합니다. 신화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가 각 민족마다 있는데 여기서는 다 신이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기독교 성경이고 현재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했다. 요겁니다. 이제 요것에 대한 문제는 그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는 바람에 이제 창조론 자체가 기독교 내에서도 해석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문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조론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진화론이 아까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반박을 해야죠. 그 체계적인 그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그 설명이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인간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이 신화입니다. 신화가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 이거는 가장 체계적인 설명이죠. 옛날 원신 우리 조상들 옛날에서 가장 쉽게 생각한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철학이 뭐라고 했냐면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신이 뭐 그렇게 많이 간섭하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철학이에요. 그럼 과학은 뭐냐? 과학은 또 철학에서 나온 건데 과학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학이 점점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가장 현대인에게 맞는 거예요. 현대인은 지금 현재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발전한 학문이 지금 과학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말하자면은 옛날 신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진화론은 현대 과학과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가 또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렇게 그걸 무시하느냐면은 사실상 이 과학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과학하면은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신학대학에서 과학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학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하여튼 모든 걸 꼬치꼬치 따져야 되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됐냐 여기까지를 다 따지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다들 뭐 성경에 있는데 뭐 그걸 굳이 하냐 그러다 보니까 과학 교육을 받은 애들은 다 떠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지금 그 유럽이나 다른 그 가보면은 전부 다 이제 옛날에 커다랗게 지었던 교회들이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오늘 뭐 내 교회는 괜찮아 그러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 페이퍼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때껏 얘기하는 게 대부분 있고, 그 괄로 2의 그 창세기 보면은, 여기도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있죠. 그 창세기 창조론 핵심 조지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론 이거 빼면 되지 않죠. 그리고 생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 요걸 부정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죠.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동안에 창조론에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동안에 이제 그 기독교 창조론을 주도했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뭐랄까, 창조과학회라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모리스 박사가 만들었는데, 이, 보면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이 만한 두꺼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창조론을 주장하는데, 이 책 자체는 뭐냐면 이 젊은 우주론하고 뭐 젊은 지구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하고 이제 그 홍수, 뭐랄까, 노아 홍수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뭐 현재 상태로 이 지구를 만드는 게 노아 홍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그 주된 그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젊은 우주론이 이것이 지금 과학계에서 엄청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주론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6,000년 또는 길게 보면 15,000년 이내의 역사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우주는 약 140년, 145억 년,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 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과학에서는 이 C14이라고 탄소 14원소, 산소 14방원소라는 그게 가지고 이제 모든 이 물질에 쏘이면은 그 물질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그게 연대가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방광기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방광기.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든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원자가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자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수소 원자죠. 그것도 이게 원자 자체가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원자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그것이 뭐랄까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이것이 다른 원자로 변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거죠. 영원한 건 진짜로 없어요. 여기 뭐 말로 우리가 영원한 건 없다 그러지만은 진짜로 물질들도 저절로 변합니다. 시간에 가면은. 그래서 그 방광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측정한 결과의 그 데이터가 145억 년, 45억 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창조론에서는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홍수 창세기 대홍수 거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창조론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헛소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홍수를 가지고 이제 이 우주의 현재의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의 현재 모습은 노아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되는 얘기죠. 노아 홍수가 지구에서 지구를 갖다 모든 표면을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진도 있고 화산도 폭발도 있고 또는 그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발단의 가장 큰 거 뭐냐면 판구조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판구조라는 건 이제 그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구는 뭐 판이 여러 개의 판이 겹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7개, 어떤 사람은 14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판구조론에 의하면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판구조론이 있어요. 서로 지각이 충돌하니까. 그 증거들이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거고, 모든 지진의 발생도 판의 충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죠.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지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도 또 그게 화석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창조론에서는 그걸 갖다가 계속 갖다가 그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이 틀렸다고.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엑스레이 찍으면서 여러분들 그 병 진단하고 치료하잖아요. 지금 우주 연대 측정한 것이 과학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학에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너 폐결이 걸렸다 얘기하는데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창조론의 기독교 창조론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젊은 우주론 그리고 노아 홍수설. 그러니까 노아 홍수설을 말하면 단 한 번 홍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현재 모든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거는 과학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창조론을 하면은 창조는 100% 깨지게 돼 있죠. 애들도 그렇게 되면은 어릴 때는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듣는데 나이 들면은 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쓰는 종교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기독교 교회에 나가서 청년부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창조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도 떠났고 교회도 떠났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멸해야 할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안티 세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대인들은 모든 걸 갖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과학은 뭐냐? 이 현재 문명을 다 만드는 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과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라는 것이 없으면 이건 만들 수 없었는 거고. 근데 창조론 해가지고 뭐 했는 게 있어요? 교회만 가지고 뭐 얘기했는 것밖에 없는 거냐. 과학은 실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그 이론을 만들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독교 창조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들로 가지고 창조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젊은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하루하루가 24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7,000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이게. 그 어셔주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기원전 4,000 얼마 년 전에, 이건 논문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요약에서는 빠졌는데, 맨날 몇 시에 이게 나옵니다.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우주를 만들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말에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저는 이걸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럼 창조 7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안식일 제도를 만들 때 창조 7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일 제도의 모형이 창조 7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논문에도 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맨날 며칠에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모릅니다. 그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는 하나님 하루는 뭐 천년과 같다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창조 7일에 보면은 앞에 3일 기간 동안에는 태양도 없었다고 그때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도 24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진화론자들이 성경에서
짚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젊은 지구론에서 얘기하는 6,000년 또는 뭐 길게 잡아서 뭐 15,000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45년 됐다는 거,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그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측정 데이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무조건 뭐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 6,000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단지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이 성경의 뭐 족보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는 그 연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반박을 사지 않는 이유고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하면서 젊은 지구론 또 젊은 우주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으니까 아예 말 안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대홍수 문제가, 노홍수가 이 현재의 지구를 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어떤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팡구조론이라는 것이 지금 지금 현재 지구과학에서 공인된 얘기예요. 근데 팡구조론이 하면 그 얘기가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홍수가 성서에는 그런 대격변이 노홍수만 언급한 것뿐이지 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뭐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있고, 홍수가 나서 그런 것도 뭐 작은 홍수도 있고 숱하게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화석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높은 데서도. 그거는 뭐냐? 그거를 갖다가 노홍수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 연대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5억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그거를 그때 그 화석을 측정하면은 그게 5억 년 연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석이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반증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젊은 지구는 얘기해봐야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화석이 그거는 나오고 다른 데는 왜 안 나오냐, 더 낮은 데도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이 되는 얘기들은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피해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건 반론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이 종교도 하나의 믿음, 우리가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믿음인데, 믿음은 어떤 사실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랄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당장 금방 또 이제 반론이 들어오면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 어떻게 믿느냐, 사실을 찾아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 사실을 가지고 아까 진화론 내가 뭐 과학에 의해서 과학적인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학도 사실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양자 물리학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인간이 믿는 사실을 판단하는 그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요건 이따 진화론에 들어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를 갖다 주장할 때는 항상 이 사실을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창조론에서 얘기할 때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해석해야 되는 거, 사실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거는 잘못된 얘기 아니야, 이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창조론,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부분, 우주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됐고, 모든 만물은, 특히 생물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종류대로 창조는 생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은 종류대로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신의 형상을 닮은 게 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의 아담하고, 이브하고 창조했는 것까지만 하면은, 거기까지는 창조를 하면 돼요. 그 뒤에 노홍수설을, 이거는 훨씬 창조 뒤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간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걸 창조론이 그래가지고 얘기해봤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오히려 과학한테 방향만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독교 창조론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언급할 건 해야 되지만 하지 않을 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대신에 진화론을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진화론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는 거죠. 창조론 다른 거 없어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이렇게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신의 형상이 있다. 신이 인간에게는 자기 형상을 부여했다. 요것이 이제 그것만 된다면은 더 이상 창조론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아담이 타락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거는 문제니까, 창조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되어가나. 근데 이제 진화론은 그걸 다 부정하죠. 이거 진화론, 창조론은 그 내용만 가지고 진화론하고 싸웠는데도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괜히 뭐 젊은 우주론을 뭐 증명하느라고 떠들어봤자 그건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핑계치고, 앞으로 창조론은 진화론을 반격해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이 없다 하는 얘기하고, 모든 생물은 하나의 하나의 그 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하나의 그 세포를 가진 단세포 박테리아에서 진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 하는 건데, 그걸 주력해야죠. 그리고 인간은 단 동물이 조금 진화하는 것 뿐이지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신하고 전혀 개입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이 진화론을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가지고 젊은 창조론 가지고 젊은 지구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 또는 갖다가 이제 노홍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진화론을 반박하려고 그러면은 진화론 쪽에서는 콧방귀 당깁니다. 그리고, 얘기가, 아까 화석의 문제인데, 화석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화석은 지층에서 쭉 나옵니다. 지층별로 보면은, 화석이 나오는 거 가지고, 연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화석이, 발견된 거는, 주로 이제 캄브리아기, 성캄브리아기하고 후캄브리아기 이렇게 나옵니다. 왜 캄브리아기가 지금부터 말하자면은, 5억 4천 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거는, 화석을 발견할 수가 잘 없어요. 안 보여요. 화석이. 그리고 5억 4천 년을 기준으로 해서, 캄브리아기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거를 성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고, 그 뒤를 이제 후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는데, 화석이 발견되는 거는 캄브리아기 때부터 발견됩니다. 그것은 약 5억 4천 년, 5억 2천 년이라고, 5억 2천만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5억 4천만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캄브리아기가 한 4천만 년 진행됐다고 보니까 5억 4천만 년 전에서 5억 년 전까지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전에 그러면은 귀전에는 화석이 없었다고요. 별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면 캄브리아기 때 가서 확 나타나고 그 캄브리아기 화석이 나타나는 데가 지금 캐나다의 그 버제스 힐이라고 로키산맥이 하나 있고 중국의 쿤밍시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책인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뭐 프리아스 버제트라든가 뭐 그런데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군데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화석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 전부 다 그 당시에 화석들은 전부 다 이 바다 속일 겁니다. 육지에 게 아니라 전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그 바다 속에서 나온 화석들인데 이 말은 바다 속에 처음 화석이 나왔다는 것은 성경하고 틀리질 않죠. 성경에서도 바다 생물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억 4천만 년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화론은 요기에 대해서 그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이때 화석이 한꺼번에 확 나타나요. 종류별로 12가지가. 근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물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전에도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한꺼번에 확 나타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한두 가지, 뭐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한 2만 종류가 지금 그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화론이 갑자기 이렇게 진화론이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생물이 나타날 수 있냐? 종류가. 이거는 진화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윈도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이 생물 화석이 자기한테 자기 이론에 반대되는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에 보면은 이제 진화론에서 그 얘기하는 거는 아까 진화론은 하나의 생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오랑우탄에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랑우탄하고 인간 사이에 그 진화되는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종이. 그러면 그것이 진화라는 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매일같이 진화해야 되니까. 진화라는 건 중단이 없습니다. 진화 이론은 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랑우탄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중간종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랑우탄보다 조금 낫고 인간보다 조금 못한 중간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게 현실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석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화론에 반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당혹해 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 중간종을 조작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시조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 시조새라는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파충류에서 새가 됐다. 새가 되는 과정의 중간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게 그 시조새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독일에 있는 화석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조작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취소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실리칸스라고 이제 그 바다 생물이 바다 고기죠 이제 이것이 약 한 4억 년 전에 그것이 지층에서 멸종이 됐습니다. 이게 화석이 그때 조금 나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 뭐냐 얼마 전에 이게 아프리카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아프리카 심해에서 그 심해어니까 그게 발견되면 그 화석하고 비교 똑같아요. 화석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진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4억 년 동안이나 진화가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이런 점을 가지고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진화론을 반박해가지고는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안 해. 뭐 젊은 지구론 가지고 진화론 반박 안 됩니다. 진화론이 어떤 학문을, 이론을 반박하려면은 그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니는 무조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또 그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러니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화론자들한테 오히려 조롱만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이해하고 또 창조론을 하는 방법, 또 기독교 창조론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인간도 저기 원시 단세포 박테리아에서 이때까지 진화해 온 거다. 40억 년 동안에 진화해 온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고. 바로 거기에 기독교 창조론이 힘을 모아야 될 때고, 쓸데없는 논쟁 말고 사실에 근거한 이런 걸 가지고 진화론 창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면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신창조론,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설교론 이제 있죠. 그 부분이 조금 과학계,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유신진화론은 신이 최초의 생물을 만들었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진화론적인로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윈이 주장하는 겁니다. 다윈이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을 쓰면서 그때 얘기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유신진화론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해요. 다윈은 그것보다 한 개가 아니라 뭐 한 개 또는 몇 개 이렇게 생물이 창조됐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유신진화론인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뭐가 문제냐? 아까 얘기했던 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두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형상,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종류로 창조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부정되는 거죠. 기독교 창조론은 종류로 창조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창조론인데, 이것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창조론에서는 유신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자연 발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발생론이 뭐냐면은 신이 이 물질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했다, 이거 생명력을. 신적 생명력을 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질이 그 물질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자연 발생입니다. 옛날 고대 자연 발생론은. 근데 이제 진화론은 뭐냐? 거기에다가 신이고 뭐고 없고 그냥 저절로 물질에서 발생한 거야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론이라는 거는 고대 자연 발생론의 그 뭐냐면은 이신론적이에요. 신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생물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관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종교가 필요 없죠. 기독교도 필요 없고, 관여 안 하는데 뭐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유신진화론이고, 지적 설계론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말하는 지적 설계론은 바로 유신진화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보니 도저히 이 세상의 생명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절로 생긴 것 같지는 않다. 저절로 생긴 것 같지는 않는데 신이 지적 설계, 지적 존재가 있어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신은 뭐 설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그 지적 설계가 주장하는 바는 지적 존재를 인정해요. 그거는 바로 신이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입장이고,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수용할 만한 이론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조자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순서를 바꿔 얘기했는데, 이 과학은 뭐냐면은, 과학적인 그 우주관은
이 모든 우주는 물질로만 만들었다 이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물질이 모든 물질로만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거는 이 안에 일어나는 거는 모든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만 또 그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신론자들 한 얘기죠. 무신론자, 진화론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학에서 철학이 나왔어요.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신학과 과학의 신학은 물론 뭐 신이 존재를 부정하면 신학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철학에서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 발생론이 바로 옛날 철학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연 현상은 신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철학도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철학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무신론 철학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다고요. 단지 뭐냐 이신론적으로 신이 있기는 있는데 뭐 인간 이 우주 인간 세상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신론 그게 가장 이제 이신론이죠. 그 대부분의 서양 철학자들은 다 이신론자입니다. 철학자들은 되게 이신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에 넘어와 가지고 과학이 시작되면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신의 존재를 자꾸 언급을 하면은 과학이 이게 헷갈려요 좀.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과학에 끌어들이니까 이 과학 이론을 만들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유물론에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 유물론 영향을 받아서 과학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입장이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가 없다 그러면은 신도 당연히 보이지 않을 건 없는 거죠. 유물론이 성립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없다 그러면은 과학이 보이지 않는 거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신에 대해서는 그럼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과학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주제넘게도 이제, 과학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언급하지 않는 거하고 부정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진화론 하면은, 네,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한 그 진화론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1959년에 발표했죠, 이게. 종의 기원에 발표된 게.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이 발표될 때에 그 다윈이 처해 있던 그 영국 사회 환경은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영국의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뭐 알다시피 그때가 제국주의, 소위 말해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영국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사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옛날 뭐 얼마 전에 1980년대의 호황 이상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 다윈이 진화론 종의 기원을 처음 발표하니까로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죠.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최초의 창조자가 하나 또는 몇 개의 생명체를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기독교 성경 얘기하고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처음에는 그게 반발이 있었죠. 논쟁이 많았다고요. 그게 뭐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뭐 많이 논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종의 기원에 보면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창조자에 의해서 몇 개 또는 한 개 또는 몇 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신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윈은 그 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유물론자는 아니고 불가지론자다. 그렇다고 뭐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 영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거는 과학적인 뭐 얘기니까 종교계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 형성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런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종의 기원이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어요. 엥겔스가 먼저 읽었어요. 그걸 책을. 그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다윈한테 편지를 보내서 정말 감동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나도 그러면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윈이 거기 응하지는 않았죠. 이제 응하지는 않고 그 당시는 다윈은 그 영국에서 귀족 사회에 속한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그게 망명자 아닙니까, 그 망명자고 엥겔스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 아버지가 그 공장을 하나 조그만한 걸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마르크스 생활비를 내줬다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도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당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그 내용 중에 그 공산당 선언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진리,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다 폐기하고 공산주의만이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당시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조용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영국 사회의 분위기상 그 무슨 개가 짖는 소리냐 아니냐 뭐 이렇게 정도로 취급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959년에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엥겔스가 그걸 읽었다는 얘기고 바로 마르크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왔는데 읽어봐라 그래가 책을 한권 사서 보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또 그걸 또 안 읽었어요 금방. 한 1년 뒤에 읽었는데 마르크스가 1년 뒤에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마르크스가 또 이제 미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책을 했냐고 나도 지금 책을 갖다가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책 한 권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바로 자본론 1권을 갖다가 이제 그때 쓰고 있었는데 그걸 책을 보내줬어요. 출간하자마자 보내줬는데 다윈은 그걸 보내준 걸 읽지를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영국에서 그 당시 나온 책은 뭐냐면은 책을 페이지를 지금 이런 쪽으로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인쇄가 안에도 됐고 밖에도 되고 이걸 뜯어야 이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책에 남긴 걸 보니까 서로 앞에 조금 이제 칼로 잘려져가 읽었다는 게 있고 그 뒤에 건 안 읽었어요. 그 자본론에 보면은 다윈의 그 이론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걸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자본론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은 보통 진화론 얘기할 때 생물학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이제 나중에 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윈이 이거는 약간 얘기했듯이 자연선택. 처음에는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했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항상 생물을 갖다가 이제 새끼들을 자손들을 너무 많이 놓는다. 많이 놓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적자생존. 살아남는 적응한 놈만 살아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채택된 건데 다윈이 그 책을 읽고 바로 그걸 자기의 이론에 도입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적자생존 살아남을 놈은 산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하고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 이론을 자기네 공산주의 이론에 도입한 겁니다. 사회발전 이론. 공산주의식으로 얘기하면은
역사적 유물론이라 그러죠, 이게. 사회 발전 이런, 그 변형법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윈이 우리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표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이론을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다윈의 이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파스테르가 그 실험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은 생물이 무생물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을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 발생설은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론은 서구 철학계에서 지배적인 그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맞냐 안 맞냐는 논쟁은 철학사에서 보면 계속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 대회를 했어요. 그 실험 대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파스테르가 그 백주목 실험, 유명한 백주목 실험 있잖아요. 목욕 백주처럼 되는 그런 그 시험관에다가 물을 끓여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 고기 육수를 갖다가 이제 공기 속에 놔두면 그 벌레가 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벌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이제 거짓말이다. 저절로 생긴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균 번식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세균들이 번식한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다윈의 이론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이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다윈의 이론을 공산주의 이론에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그 흔적이 그 기록이 어디 남았냐면은 거기 일반 공산당 그 선언이라든가 그게 나오는 게 가장 유명한 공산당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자본론하고 공산당 선언하고 보통 사람들이 웬만한 그 공산당 당원들이 읽는 거는 그 두 가지에다가 보통 읽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가지고 뭐 나중에 스탈린 시대에 오면은 변형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이제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엥겔스가 쓴 책이 그 반두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두령론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 다윈의 이론을 엄청 그걸 끌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그게 책이 12장인가 되어 있는 거를 그 책이 하도 이제 이 철학적으로 잘 써 있어요. 공산당 이론의 철학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의 장을 추려가지고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은 그때 사회주의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나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그런 얘기 그 간판에 써놓은 게 많을 겁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그 중국에 가면은 알람글씨로 써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과학적이다 이거죠.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게 사회학 이론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썼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사회에도 과학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거는 자기네 이론에 다윈의 이론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다윈의 이론은 생물학적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다윈의 이론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는 유물론자 아닙니까? 유물론자는 물질로 세상이 모든 우주가 물질로 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생명은 단백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도 물질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의식은 물질 현상에 뇌에 투사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신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신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게 다윈의 진화론을 끌어들인 거죠, 거기다.
그게 바로 유물론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그걸 조금 써놨는데 여기에 제 논문 여기 아니고 논문에 보면은 그걸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반두령론에서 인용해 놓은 게 거기 보면은 나와요. 거기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진화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건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윈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 끼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끼어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무신론에 진화론이 끼어 들어간 꼴이죠, 이제. 그래서 무신론화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그때부터 진화론이 무신론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다윈이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진화론을 끌어들이면서 그 대신에 진화론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보호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모든 사상, 모든 진리와 종교와 모든 사상은 폐지한다고 이렇게, 뭐 고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폐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폐기하는데 거기에서 진화론은 빠진 거죠, 이제. 이 진화론이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상.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다윈이 그 진화론 종의 기원을 갖다가 착안한 게 뭐냐면은 본래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생물 표본을 채집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진화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진화론 그거 쓰기 전에 다윈이 그때도 화해업자고 목축업자가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인공적으로 중요를 갖다가 이제 꽃을 갖다가 개량하고 영국 사회는 개를 많이 키우니까 개도 작은 개끼리 교배하면 더 작은 게 나오고 작은 거 큰 거 하면 중간종이 나오고 털이 많은 거 하고 털이 많은 거 만들려면은 또 이렇게 교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종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보고 다윈이 착안한 겁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자연에서도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첫 장하고 두째 장이 바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어떤 자연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런 화해업자하고 목축업자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변종을 시킬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개가 그거 개끼리 만들면 새로운 개가 태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개는 개고 종류는 다를 뿐이지.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은 튀기가 나타나잖아요. 너무 새까맣지도 않고 너무 하얗지도 않고 중간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고 이게 자연현상에서도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 이게 시간이 가면 자꾸 하다 보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그 핵심입니다. 진화론은 대단한 어떤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에 대해 주장에 대해서 반증이 나타나면 증명이 안 되면은 다윈은 자기 이론을 틀렸다고 철회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 말더나 주장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이제 한 것이 진화론의 다윈의 종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폐기될 뻔 했는데 살아남은 것은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가 현실에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성공한 거는 레닌이 소련에서 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살아남은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철학적인 주장으로 끝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레닌이 또 진화론을 굉장히 신봉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레닌이 혁명을 하고 보니까 그때 짜르 시대를 갖다가 해서 혁명을 하고 보니까 엄청 농사가 안 돼가지고 피폐했어요. 소련 경제가 다 붕괴되는 상태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 썼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소련에서 한 농업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다윈의 이론을 했는 게 아니고 라마르크의 배운 사람이에요. 라마르크 쪽을 했는데 어쨌든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뭘 하나 이제 제가 그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심어가지고 소련에 심어서 과수나무인데 심어서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소련에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한 것이 레닌이 알고 그거 가가지고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모든 이 농업 책임자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방식이 바로 진화론을 갖다가 이제 농업에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 라마르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주장이 용불용설안이에요. 다윈의 진화론하고 조금 틀린 게 용불용설하고 다윈의 진화론하고 조금 틀린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윈은 유전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유전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재밀이라는 말로 유전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기는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에서 쓰면은 점점 좋아지고 그것이 자손에게도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걸 소련에서 그 과수 재배에 그렇게 성공함으로써 바로 그걸 갖다가 진화론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진화론이 굉장히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엥겔스가 이제 이 자연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은 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쓰다가 엥겔스가 죽는 바람에 이걸 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책을 나중에 이제 엥겔스가 죽은 다음에 소련에서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잘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그게 책이 당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저작 선집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연의 변증법이 서문하고 앞에 몇 장 이렇게 메모만 돼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구상하겠다고 쏙 써놓고 있는데 서문은 그대로 잘 써 있습니다. 그 서문까지를 보면은 서문에 있는 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 화학적 진화론 나중에 오파린의 진화론 그게 화학적 진화론 거죠. 오파린의 진화 생명의 기원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진화론의 양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다윈의 종의 기원하고 오파린의 생명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좀 더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을 쓴 과정과 그것이 나온 배경이 엥겔스의 그 자연의 변증법에 있다고 이제 해서 엥겔스까지 진화론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4단계 진화론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오파린의 이론이 다 들어있어요. 오파린이 주장하는 게 내용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단지 오파린은 뭐냐면 거기다 화학적 공식만 대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파린은 이 화학적 진화론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은 화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식물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식물 생리학. 그래서 이제 오파린이 그 책을 생명의 기원을 읽어보면은 엥겔스의 이론 또 마르크스의 이론 그다음에 레닌의 이론 뭐 스탈린의 이론 다 나옵니다. 스탈린 이론이 왜 나왔냐면은 러시아 혁명이 1905년인가? 17년에 했구나. 1917년이죠. 그렇죠. 17년에 했는데 오파린이 혁명의 기원을 처음 주장한 것이 1922년이에요. 1922년이면은 그때가 이제 레닌이 막 죽으려고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이제 한창 갈 때입니다. 스탈린은 알다시피 조금만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죽였다고요. 그 세계에 살아남으려면은, 공산주의에 엄청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때는 공산주의라고 그러지 않았고,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의 오파린이 바로 그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이론 자체가 전부 다 보면은 자연의 변증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생명의 기원을 출판함으로 해서 그 화학적 진화론의 공은 오파린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오파린이 그 책을 보면 전부 다 그게 자연의 변법에 나온 얘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게 진화론은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요. 이 공산주의의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진화론 자체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 다윈에서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물론으로 넘어가면서 유물론이 진화론에 개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신론화 된 거죠. 생명의 기원은 뭐냐면은 생명의 기원 책의 내용은 이 우주는 빅뱅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질들이 점점 식어가면서 물질들이 형성되면서 그 물질에서 마침내 생명이 합성됐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합성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놨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물질들이 생명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조직화, 소위 말해 자기 조직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직화해가지고 생명체가 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가 형성됐다가 이것이 다세포로 세포가 몇 개 모이면서 또 다세포 생물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러면서 현재 인간까지 발생해 왔다. 진화해 왔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인공적으로 생명 만들 수 있는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오파린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인공 생명체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그 책을 갖다가 이론은 22년에 발표했는데 책은 1936년에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보면은 이론은 처음 주장해놓고 나중에 그 책을 전부 다 그 자연의 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용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유물론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그 당시는 동서양의 냉전 시대니까 스탈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스탈린이 1953년인가 뭐 그렇게 죽었으니까 36년 나왔으니까 그 세방에는 안 알려졌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하던 미국의 그 밀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유레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밀러는 대학원생이고 밀레에 있는 유레에 있는 교수인데 오파린의 이론을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레이가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당시는 생명물질인 이 단백질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죠. 아미노산 같은 게. 근데 거기서 그 실험을 하니까 아미노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오파린의 이론이 입증됐다 이렇게 막 난리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완전 생명의 기원의 이론, 화학적 진화론이 완전히 입증된 걸로 사실인 걸로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진화론이 그렇게 형성됐어요. 그것이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진화론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최근에는 호킹이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냐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이제 오파린이 이제 유물론적으로 주장했으니까 나왔는데, 그럼 물질은 어디서 나왔냐?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초기에 빅뱅 이론은 특이점이라는 데서 특이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특이점에서 물질이 뭉쳐져 있던 것이 하나의 점처럼 아주 그냥 고농도로 뭉쳐져 있던 물질이 폭발하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모든 우주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호킹은 뭐냐면은 물질은 무에서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마지막에 이제 형성된 거예요. 물질까지는 이제 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신의 개입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물질에 신의 속성이 부여돼 가지고 생명체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제 물질까지도 이제 무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것이 진화론의 이제 완결판이라고요. 이게 그것이 얼마 전에 나오는 호킹의 위대한 설계
라는 그 책에서 주장한 M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이 4단계를 발전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에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하고 그것이 생명의 체로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생명체가 인간으로까지 발전했다 하는 얘기가 이게 본래 이 스토리의 진행 과정인데 이건 거꾸로 됐다고요. 이게 보면은 인간이 처음에 이렇게 생명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그게. 그러다가 그 생명체가 물질에 생겼다는 걸로 왔다고요. 그 물질도 이제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론이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 주장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간 거죠. 근데 창조론은 그동안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화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창조론은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얘기밖에 더 한 거 없어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창조론이 진화론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창조론을 주장한다면 질문. 예. 네. 지금 같은 아까 잠깐에서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그 디노사우루스 공룡 시대하고 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이제 공룡 시대하고 진화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건 하여튼 좀 문제가 이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은 창조론에 보면은 6일 동안에 창조했으면은 당연히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공룡도 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좀 난제로 등장해 있어요, 사실상은. 과학계에서. 근데 진화론자들은 시대적으로 같이 공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조론 입장에서는 이걸 부정해버리면 창조론 자체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창조론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화석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발견됐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창조론 입장에서는 공룡이 인간하고 같이 살았던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이 화석에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논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화석에서 최근에 북극에서 동토층에서 맘모스라든가 이런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그대로 아직까지 형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연대가 얼음 속에 있었던 거니까 연대가 정확하게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창조론 쪽에서는 그건 인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하도 이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잘 노니까 이걸 또 확 갖다 까버리면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 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하고 같이 살았던 때가 있다 하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하게 뚜렷한 증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창조론에서는 인간하고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근데 사실상 좀 더 엄밀하게 그 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빙하기라는 현상을 성경에는 빙하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가까웠던 때가 15,000년 정도의 최고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론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정하기는 좀 껄끄럽죠. 그래서 그냥 증거가 조금 약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동시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조금 대답이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제가 진단을 끝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호킹에 그걸 하다가 말았는데
그 호킹이 생물학적으로 지금 호킹이 그걸 했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비판을 갖다가 조금 가다듬으면은, 생물학적으로 그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현대의 DNA 이론으로 충분히 반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생식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식장벽. 이것이 교과서에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생식장벽은 뭐냐면은,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해도 새끼가 안 태어나요. 자손이 안 태어납니다, 이게. 그런 실험을, 가장 흔한 걸로는 당나귀하고, 그 다음에 노새하고 하면은 새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이세를 못 넣어요. 이세를 못 넣으면은 결국은 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종이란 거는 계속적으로 번식을 해야 되는 건데 번식을 못 하는 겁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도 마찬가지고, 라이거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근데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생물학적으로 성 호르몬이 다른 생물보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생물의 호르몬,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정자의 그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화학적인 신호를 받아서 남자가 그걸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안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생식이. 이게 이제 그 생식장벽인 거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생물학적 진화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장 복잡한 이론으로서는 그 DNA가 이 자손이라는 거는 부모의 유전자를 반씩 태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반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 인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이에요. 남자의 특성 반, 여자의 특성 반, 이 유전자가 딱 결합을 해서, 물론 우성과 열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좀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나는 거는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반씩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유전자형이라고 그래요. 유전적으로 계산하면 딱 요거 가지고 하여튼 만들어진 재료가 그것밖에 없어요.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이 돼가지고 보면은 좀 사람마다 틀리고 하는 거, 그런 게 나타나는 거는 그것이 우성, 열성이 해서 부모 같으면 형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것이 우성과 열성이 그 당시에, 수정할 당시에 또는 자라면서 우성과 열성이 나타나는 거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건 하나의 다양성이죠. 생물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유전자가 다른 것끼리는 아무리 교배를 해봐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손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형태가 나타나지. 그래서 돌연변이 이론을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있는데, 돌연변이라고 해도 뭐냐면은 그 종래의 돌연변이지, 사람 흑인하고 백인하고 하면은 뭐 깜둥이만 새까만 놈만 나타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그것이 전혀 뭐 다르게 뭐 빨간 놈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생물학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화론자들은 이걸 감추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DNA 최근에 보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프란시스 콜린스죠, 베이컨이 아니라. 이가 쓰는 그 신의 언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콜린스가 바로 DNA,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도 무신론자에다가 결국은 유신론자로 인간의 그 DNA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위 말해 아까 그때 자기 조직화. 물질끼리 서로 모여가 지들끼리 알아서 이걸 갖다가 DNA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 생식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조금 더 이제 언급하면은
생물이 종을 유지하려면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자손을 갖다 생기려고 하면은 처음에 어떤 하나의 생물이 처음에 뭐 무찌르 생겨났다 그래도 그것이 그럼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겨나면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식 메커니즘, 자손을 번식하려고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처음 생겨난 생물이 뭐 하자마자 바로 그 자손을 갖다 형성시킬 그런 메커니즘을 가질 수가 있나요? 자기 조직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금방 그런 게 되냐 이거죠.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생명 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생겨야 될 것이 뭐냐면 대사 기능입니다. 대사 기능. 모든 생물은 먹고 배설을 해야 돼요. 이 기능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생긴 생물이 그렇게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이거야말로 이 과학자들이 감추는 거고 믿음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쉽게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제까지 우리의 상식으로.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알면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시간이 있어서 뭐 좀 더 많으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해도 생물학적 진화, 다윈의 진화론은 뭐 신이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하니까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이 없이 생명이 생겨났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크게 반박을 못 할 겁니다. 그 부분, 말했던 생식 장벽, 리프로덕션 바리에라고 그래서 생식 장벽, 생식을 하는데 건너지 못할 장벽이 있다 이거죠. 그거 막혀가지고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물학 일반 교과서는 안 나타나요, 이게. 내가 찾아봤는데 몇 번 찾으면 어느 방송통신대 생물학 교과서인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생물학 교과서를 만들 때 유네스코에서 관여한 사실, 유네스코라는 게 바로 유엔에서 만든 그 과학 교육을 갖다가 하는 거죠. 유엔 에듀케이션 그거잖아요. 유엔 과학기구 교육기구에서 만들 때 뭐냐면은 과학은 진화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헌장에. 그게 누구냐면은 그 처음 초대 사무총장이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그걸 언급을 안 했었는데 다윈을 열렬하게 옹호했던 그 로버트 헉슬리라고 있어요. 그 손자입니다. 줄리안 헉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자연주의 종교도 자연주의에 자연에 맡기자, 자연을 신봉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리고 과학은 자연주의적으로, 거기다 또 진화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은 또 도보잔스키라는 사람,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련에서 태어나가 유대인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탈린 시대에 공산주의적인 사상하고 맞지 않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은 진화론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그거는 생물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아주. 그리고 진화론자들 가장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은 생물학 근데 그건 또 생물학 그런 말을 빼고 과학은 이렇게 됩니다. 과학은 진화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까지 학교 교육에까지 개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창조론자들은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당연히 학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폐해가 결국에는 창조론한테 엄청난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알면은 반론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말잖아요. 떠나고 마는 걸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뭐냐? 그거는 게으르다는 얘기죠. 신학자도 게을렀고, 목회자도 게을렀고, 창조론자도 게을렀고, 다 기독교 신자들 다 게을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그동안에 엄청난 그 이론들을 개발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론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게요. 심지어 호킹은 마지막에 물질은 무에서 생겼다는 것까지도 다 해놨다고요. 그러면 진화론은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 그것이 진리다. 그걸로 뭐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갖다가 진화론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뭐 잘 틀다고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니에요. 그게 진화론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틀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학문은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창조론이 학문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회장님이 갖다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과학적 무신론에 대해서 제가 썼는 건데 그 과학적 무신론은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러시아 그 과학 아카데미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과학적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말을 따가지고 와서 제 그 논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그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말은 무신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거예요. 증명됐다 이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레닌은 말해서 사실은 레닌보다도 그 엥겔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마르크스 엥겔스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러시아니까 그리고 사실상 레닌이 공산주의를 살린 공이 있죠. 레닌이 없었으면 공산주의가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바로 이제 그 과학적 무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그 과학적 무신론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유신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진화론은 사실상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 호킹이 무에서 만들었다 하는 그 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무라는 개념은 그 기독교에서도 무에서 창조 얘기하잖아요. 그 무의 개념하고 호킹이 주장하는 무의 개념은 틀립니다. 호킹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걸 갖다 얘기를 해요. 그 M 이론은 양자 물리학인데 거기서 무라는 그 호킹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 원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 바깥이 아니라 그 원자의 그 내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선 거는 이 현재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이론적으로 증명되기는 하죠. 뭐냐?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아시다시피 가속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가끔 나오지. 유럽에서 입자 가속기, 엄청난 입자 가속기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이론화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원자 안에서 물질이 원자가 지금 옛날처럼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원자의 표준 모형들을 보면은 1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서는 쿼크가 6개. 그리고 중성자, 그 다음에, 그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17개의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 안에. 그러니까 요 현상을 설명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전자가 이게 원자를 튀어나가면은, 원자에 튀어나가면은, 그 원자의 그 구조를 보면은 전자가 이게 바깥으로 돌고 있다 그런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7개 층이 있어요. 돌아가는 궤도가 7개가 있다고요. 이게 원자에. 그럼 그것이 바로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 전자가 움직이는 중에 전자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이 양자 물리학에서 진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느끼는데 그거는 진공이 아니죠. 양자 물리학 원자 안에서는 그 진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진공을 물하고 해서 호킹이 그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에서 생겨났다. 무에 생겨났지만 또 무에서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 진공에서 생겨났다 또 진공 사라져버려요. 그 전자가 사라지면은 또 에너지로 화돼버려요. 그러면 안 보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과학적 현상은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무에서 생겼다고 주장하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호킹이 주장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모르면 당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호킹의 그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반론이 몇 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그 호킹의 이론은 그 틀렸다는 거 저도 물론 반론했지만은 그 책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라는 거, 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옛날에 태초에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유로 존재했죠. 뭐 당연한 이게 하나님 유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그 뒤에 나타난 게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서 대응해서 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거죠. 유무가 있었다 이거죠.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서양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시고 모든 데 꽉 차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호킹도 그거 보면은 우주 밖은 없다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장대익이라는 거 종교전쟁을 보면은 우주의 바깥이 없다 그래요. 우주가 바깥이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게 우주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팽창하고 있는 우주 바깥이 없어 어떻게 팽창합니까? 그리고 그 무라는 개념을 없으면은 창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유가 없는데 무슨 아무것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 창조론을 갖다가 옛날에 그 어거스틴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수축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침주미를 유대교에서 카발라 신학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데 편만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창조의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신학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침주미론 그래서 이게 쭈그려가지고 이게 자기를 갖다 비워서 그걸 창조를 하기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개념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진화론적인 그 개념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죠. 우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바깥에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셨다 또는 우주 전체 바깥에 계신다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그 자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창조의 공간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이론 자체가 뭐 옛날부터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제가 반론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은 그런 데서도 기독교 신학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진화론에 대한 하나의 그 빌미를 주는 거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우주 바깥이 없다 그러면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없다 이거죠. 옛날에는 뭐 천둥번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원래 철학이 생긴 과정도 보면 탈레스가 이제 서양 철학의 비조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이집트를 여행하다 보면 나일강을 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생물이 자그마한 생물때 바글바글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제 같이 또 보조를 맞추는 게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은 자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톨릭에서 유신진화론을 허용하는 근거예요, 여기. 그때부터 이미 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해충들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만 딱 부러지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발생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윈의 자연발생론이 생물학적 진화 자연발생론에서 신이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오파리엔의 생명의 기원은 신이 없는 걸로 얘기하는 자연발생론이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연발생론이 유신론적이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신론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발생론 똑같은 자연발생론이에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발생론인 거죠. 창조가 아니면 자연발생론인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 무신론적 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역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치료라든가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품이라든가 무슨 그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 날 때부터 소경된자가 치료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직신학교 우리 회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아드님이 이제 눈이 다치셨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많이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요즘은 이제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 CT라든가 MRI라든가 엑스레이 같은 많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기도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으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학적인 치료에 걸리는 많은 시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진화론자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반박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낳는 거는 자연치유력도 있다 이거죠. 자연치유력도 있고,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 원인이 기도에 의해서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뭐 지금 현재 뭐 치유사역자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화론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네. 어떤 우연히 한두 번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다양한 모든 종류의, 특히 incurable, uncurable,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이러한 케이스들, 또 아니면 뭐 메르스 우리나라 작년에 있었고요. 네. 또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례들이 before and after로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로 입증이 된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 다양한 종류, 그것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쭉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치료의 앞부터 비포 이 얘기를 하는데, 비포 하는 거는 뭐 발병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나 있는 거고, 그 치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진화론적인, 이거는 뭐 진화론자들의 반박을 얘기하면은, 네. 이 사람에게는 자연치유라는 게 아시다시피 DNA 하나 가지고 유전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돌연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논쟁 중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그러나 결국 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걸 갖다가 인정을 못 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뭐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뭐 있지만은,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결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시험해보자고 덤벼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동원해가지고 몇 군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걔들끼리 내린 결론은 부정적으로는 나와요. 왜냐? 그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화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연법 안에서만 논증하고 확정하는 것을 진리로 판단하는데, 신학은 자연과학의 것을 넘어가는, 이것을 지배하는 또 다른 존재의 그 힘이 우리들이 창조의 세계 안에 개입해 들어오는 사람. 아까 우리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해가 15도 뒤로 돌아가는 진화론자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단원자들은 그걸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도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야 블란스에서 뭐 기적의 셈인가 뭐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도 시험하자고 덤벼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일반 보통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노론자들은 그걸 결코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보면은 치유가 간단한 뭔가 바뀌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건 꼭 갖다가 무슨 그걸 갖다가 뭐 기적이라 그러면 기적이고 기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쟁 중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저는 양쪽으로 다 공정하게 한정해서 그 부분을 뭐 이거다 저거다 딱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진나론 쪽에서 보면 그렇고 창조론 쪽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기적을 믿는 거고. 근데 기적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요, 이 기적, 우연, 필연, 이것이 이제 과학계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럼 그건 우연이 있느냐?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이면 필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연이라는 것이 성립되려고 그러면은 원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원인이 없어야 우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기적이라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누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은 따져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 거죠. 사전에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생각 못했던 거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밀하게 그걸 따지면은 그렇게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걸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사전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그 부분은 지금 논쟁 중인데, 이 우주의 기본 구조상으로 보면은 모든 변수라는 것이 다,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걸 단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생명도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이 개입했던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아까 얘기했던 자기 조직화, 우연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